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옥시 화학 참사에 대해 조사를 했고요. 저희 조원은 예동아, 김기현, 유경표, 최승민, 백지원, 김동현, 구민석, 김정규, 안정원입니다. 옥시 발표 중에 옥시 사태 정리를 맡은 1호학번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옥시에 대해 발표를 할 건데 사진 한번 보세요. 옥시에 대해 다들 들어보시긴 하셨죠? 네. 최근에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옥시에 대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옥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옥시의 침묵의 살인자 옥시에 대해서 제대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가습기 살균제가 불러온 대참사. 당신 가슴 나한테 훔쳐봐! 5년 만에 밝혀진 제조사의 실험 결과 공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악한 진실. 살인기구가 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 발표의 목차는 사건 정리, 옥시가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상 논란, 불매운동, 제2의 옥시 사태 이렇게 5개에 나눠서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저는 일단 먼저 옥시 사태 정리에 대해 사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 옥시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생겼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500명 가량이 피해를 입었고 239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큰 피해인지는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메르스 사건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메르스 사건이 엄청 화제가 됐었죠. 심지어는 저희 학교도 작년에 16학번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 감염내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설명에 대해 해주시고 메르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다고 이 정도로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메르스 사건이 엄청 컸는데요. 그러면 그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혹시? 메르스 사건으로 정확히 발생한 사망자는 38명이라고 합니다. 그 38명에 비하면 239명은 엄청 큰 사람이죠. 그 정도 38명 가지고 그렇게 큰 보도가 됐었는데 옥시는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엄청 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옥시 피해 사건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은 옥시 사건은 제일 먼저 피해자가 발생한 건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요. 2006년에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알려진 시점은 2011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과연 2006년이랑 2011년 사이에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옥시 사건이 제일 처음 화제가 됐던 게 2011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2011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집단으로 임산부 7명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4명은 심지어 사망하기에 이르고요. 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4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이 보건당국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사를 한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2011년 11월에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독성은 PHMG랑 PGH라는 두 가지 성분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른 친구가 잘 설명을 해줄 거고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독성 성분인데 이 성분은 피부를 통해 닿거나 아니면 음식을 통해 섭취했을 때는 그렇게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하지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심각한 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정화주 폐방지제에 이런 성분들을 넣고 심지어 이 성분을 공산품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옥시 사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성분들을 옥시는 즉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법적으로 유해 성분을 검증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전혀 없어져요. 옥시 사태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야겠다고 많이 느끼니까 제품 이제 2012년 11월에 독성 성분이 발견됐으니까 제품들의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리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려진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옥시 회사랑 그리고 홈플러스 등 네 곳의 회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제품들을 수거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소속 조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들 옥시 사건은 최근에 접하셨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11년 당시에 화제가 됐을 당시에는 옥시 사건에 대해 아주 언론 보도도 미미했고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시를 일단 옥시 제품들을 다 수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옥시 제품을 사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미 샀던 사람들은 옥시 크림 같은 거를 사가지고 한두 달 쓰고 다 쓰고 이러진 않잖아요. 오랫동안 두고 쓰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고 계속 쓸 수 있었단 말이죠.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양을 금방 쓸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수거 명령까지 떨어졌는데도 아마 계속 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는 조사를 해보서 독성 결과가 발견됐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부터 피해자들이 나와가지고 소송을 계속 내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때도 검사 한 명이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조사를 했고 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돼서야 검사 전담팀이 꾸려져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니까 103명의 사망자가 그때까지 집계가 됐고 물론 그 뒤로 많이 집계가 됐지만 그때까지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 그런 피해가 발생돼서 확인이 됐고 2015년에야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4년이라는 텀이 비잖아요. 그럼 그 텀 동안 옥시 회사들은 판매량을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렸고요. 여기서 보면 그래가지고 특정 대학에 돈을 주고 유해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명을 변경한다든지 이게 주식회사랑 유한회사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사원들이 아무런 회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즉 회사가 어떤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즉 개인들은 많이 책임에 따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는 등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피해가려고 애를 썼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즉 처음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국민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8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됐고요.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매년 67만 개나 판매되는 엄청난 양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대해서 검사 전담팀이 꾸려져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부터 계속 피해자 논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검사 전담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하지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006년에 처음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06년에 발생한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일단 2015년부터 제대로 검사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옥시에 대해서 옥시 회사들도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많이 사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옥시 회사가 판매량 1위도 달리고 있고 했기 때문에 워낙 사과를 자기들 잘못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사과를 국민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리고 메일로 그냥 사과하는 듯이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려는 듯이 나왔어요. 즉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그림에 보다시피 이 정도 상황이 됐고요. 많이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많이 화제가 됐으니까 이 정도로 현재 상황이 진행된 상태고요. 이 정도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보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옥시 사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될 거고요. 피해자들은 더욱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거고 기업 차원에서는 보상을 덜해주려고 많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옥시 사태는 엄청난 화학 참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설명은 친구가 안녕하세요. 옥시 제품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그것을 알아볼 예과 1학년 1, 2학번 김정규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그 옥시 제품 즉 가습기 살균제에서 먼저 짚고 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면은 가습기 표면을 닦아내는 세척용으로 써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물과 섞어 써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의견은 틀린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옥시사의 제품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가습기 살균제는 표면을 닦아내는 세척용이 아닌 물과 섞어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용 방식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침투하는 경로를 그린 그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균제를 물과 섞어서 써야 되는데 가습기 내부에서 물이 수증기로 기화됨과 동시에 살균제 또한 작은 입자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진 살균제의 입자들을 인체가 흡입하게 되고 이는 즉시 폐로 들어가게 돼서 폐 내부에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이렇게 유발된 염증은 폐 내부에서 폐섬유화증이라는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폐섬유화증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폐 조직에 어떠한 염증이 생겨서 정상적인 말랑말랑한 폐 조직이 딱딱한 조직으로 변하게 되는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딱딱하게 된 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기에는 그저 잦은 기침이 일어나거나 약간의 호흡곤란 증상 이 정도에 그치지만 이것이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오랫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고혈압 또는 심부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는 기타 더 심한 폐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현대 의학에서 아직 폐섬유화증을 완전히 치료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뉴스 기사들을 보시다 보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엄청 큰 산소통하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사진들 몇 장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로는 그 폐섬유화증에 걸리면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섬유화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이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PHMG, PGH, CMIT 그리고 MIT. 이 중에서 폐섬유화증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PHMG와 PGH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바로 여기 있는 이 PHMG입니다. 사망자 또한 압도적으로 더 많고요. 그렇다면 이 PHMG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름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줄여서 PHMG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일상적으로는 그저 화장실을 청소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소독하거나 이런 데에 씁니다. 하지만 이거 청소를 하다가 단순히 피부에 닿거나 하는 정도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데요. 특징에 보시다시피 수용성입니다. 그저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PHMG를 피해자들은 직접 흡입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폐세포에 직접 들어갈 경우에 폐섬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PHMG가 인체에 얼마나 해독한지 그 세포 독성이라 불리는 단어, 이른바 세포 독성이라고 하죠.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진 6장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3장 A, B, C는 정상세포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D, E, F는 그 분열 속도가 빠른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PHMG를 24시간 동안 넣어놨을 경우에 저농도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말해야 될 게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있죠. 여기 뭐 점 비스무리하고 여기는 뭐 이상한 도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세포들이에요. 폐세포들. 근데 PHMG의 저농도에서 담갔을 경우 이 정도 살아있지만 고농도로 갈수록 생존에 있는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농도라는 게 실제로 옥시 회사에서 썼던 가습기 살균제의 농도랑 똑같은 농도입니다. 정상적인 때랑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세포 비율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진을 보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속에 있는 PHMG라는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해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PHMG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그 과정은 유전자 발현을 조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FAS 그리고 BAX라는 유전자는 보통 세포 자기 스스로를 죽여서 조직에 상처를 내도록 한 유전자입니다. 그러나 PHMG가 이 세포 안에 들어갈 경우 두 유전자를 각각 6.8배 그리고 두 배로 증가시키고 세포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섬유화를 유도하는 유전자인 IL6 그리고 IL6R이라는 유전자를 각각 24배 그리고 6배를 증가시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유전자는 폐섬유화를 촉진시키는 유전자인데 그에 반해 섬유화를 억제시키는 물질인 항산화 단백질 이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인 GPX2는 그 발현량이 10배 감소되게 돼요. 정리하자면 PHMG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폐섬유화를 촉진시키는 유전자 4개를 증가시키고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데 비해 폐섬유화를 억제시키는 유전자인 GPX2의 발현량은 10배 감소시킴으로써 인체에 피해를 입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옥시의 보상 논란을 발표할 구인석 군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시 보상 논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등급별 피해자 차별 보상, 두 번째로 영국과 한국의 보상 차이, 세 번째로 한국 제도의 한계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국회 정론관에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럼 이분이 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피해자 판정 등급인데요. 이거 1등급 피해자, 2등급 피해자, 3등급 피해자, 4등급 피해자가 있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갈수록 피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1등급 피해자와 2등급 피해자만 보상을 해줬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또 문제가 피해 가능성을 폐섬유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로 결정을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폐섬유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옥시 제품에 대한 피해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표의 왼쪽 위를 보시면 PHMG와 PGH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두 물질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폐섬유화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표 오른쪽 위를 보시면 CMIT, MIT가 있는데 이것은 폐섬유화를 일으키는 물질은 아니지만 엄연히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입니다. 유독물입니다. 그럼 여기 3단계, 4단계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요. 근데 하지만 폐섬유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옥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특발성 폐섬유화라고 있는데 이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뜻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화라고 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등급, 4등급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1등급, 2등급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을까요? 그러면 1등급, 2등급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최대 3억 5천만 원, 영유아 사망자에겐 보상금 최대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잃어버린 자녀나 부모,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옆에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영국 수준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의해서 옥시 매출액의 10%인 1조 8천억 원 가량을 벌금으로 추가 부담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적으면 소송을 걸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 한국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외국이라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한된 부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옥시 사건에 대해서 옥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 거래의 갑질 관련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제도의 한계입니다. 이상 보상 논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으로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발표할 16학번 김송현입니다. 지난 5월 9일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단체 55개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옥시의 사과가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에 불과하다면서 옥시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렇듯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제품 매출 또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옥시의 제습제 매출은 전년 대비 53% 감소했고 표백제 매출은 38%, 섬유유연제 매출은 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 판촉 행사를 벌였음에도 매출이 감소한 것은 불매운동이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용품 시장에서 옥시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카테고리 매출이 동반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옥시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옥시크린이나 쉐리, 오투 액션, 그리고 물 먹는 하마, 에어윅, 데톨, 스트랩실, 개비스콘 같은 상품들이 옥시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옥시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은 대형마트들도 자체적으로 옥시 제품을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에서도 옥시 제품의 신규 발주를 중단하였고 GS25나 CU,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도 옥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티몬이나 쿠팡 같은 소셜커머스, G마켓이나 이빗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서도 옥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옥시 제품의 검색을 아예 제한해버리는 검색어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불매운동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를 했는데요. 실제로 불매운동 집중기간이 지난 7월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등에서는 옥시 제품을 다시 유통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검색어 제한 서비스도 유명무실해져서 물먹는 하마, 참숯 등의 파생 검색어로 검색하면 별도의 제약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온라인 업체 관계자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마켓 특성상 옥시 제품의 유통을 아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고 다른 관계자는 이 이슈가 진정되면서 관련 상품의 판매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인 9월까지 판매량 추이를 기록한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시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지난 5월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생활용품 매출이 5개월째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점과 온라인몰에서 옥시 제품뿐만 아니라 표백제와 제습제 등 각종 생활용품 매출이 동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인 9월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생활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0에서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매출 감소 이후 시장이 정상화될 거라는 당초의 예상과 다른 것인데요. 화학용품에 대한 공포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초나 베이킹소다 등의 천연 세정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서 매출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 감소는 기업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발표자께서 옥시 사태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2옥시 사태 발표를 맡은 1호학번 최승민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다룰 건데 먼저 첫 번째 사건 웅진코웨이 사건에 대해 먼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15년 7월에 코웨이에서 정수기 제품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이 중대한 결함을 알았으나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서비스라고 말을 하고 1년 동안 모두 90%의 부품을 모두 교체한 사건인데요. 수질 보고서를 간단히 요약했는데 보시다시피 조립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접촉 부분에서 손상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100개를 분해한 결과 육안으로만 22개 구조물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에바라는 증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다시피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입장에서는 니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코웨이에서는 말했는데 최고 검출 수치가 0.486mg/L로 측정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사용기간이 최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어린아이가 7년 동안 섭취할 시 0.5mg에 미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사실 이 7년을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볼 이런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웨이에선 김동현 대표 이사를 사임하였고, 대책으로는 니켈 검출된 정수기를 모두 회수하고 최신 제품으로 교체, 그리고 고객들이 낸 사용료를 모두 환불하였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지겠다고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알았음에도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점, 또한 20년간 쌓아온 신뢰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발표할 내과 1학년 백지영입니다. 우선 여기에 치약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 사용해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제품들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메디안 치약의 시장 점유율이 20%였고 송연 치약이 5%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제품인데요. 이 치약을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던 업체인 미온 상사에서 아모레퍼시픽에 제품을 납품할 때 CMIT, MIT 성분이 포함된 상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회수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CMIT, MIT 성분은 앞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치약을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성분을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회사에서 올린 사과문인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원래 여기에 보면 영수증이랑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만 교환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너무 거세져서 그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주겠다고 내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5일에 소비자 300여 명이 각자 1인당 100만 원씩을 두 회사를 대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원대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지난 10월 27일에 2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차 소송에서는 참여 인원이 1000명에 가깝게 3배가 되면서 청구 금액 또한 10억 원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우선 첫 번째로 치약 사용으로 인한 인체 손해를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소견이 필요한데 이게 소비자와 기업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나 비용 부담 등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리따움이라는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기서 1월 달에 이 제품 아리따움 볼륨업 틴트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4달이 지나갔고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진 회수 조치를 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일어난 증상입니다. 이게 구순염 증상인데 입술에 각질이 일어나고
통증과 함께 수포가 발생하는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된 점이 아까 5월 27일에 회수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23일에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그 회수 조치 대상인 2호와 5호 제품이 재고 부족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본사 측 주장은 이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만 하고 이 기준치 초과 사실을 숨기지 말라고 했지만 점주 측에서는 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본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3일에 문제를 인지하고 4일 동안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27일에서야 공식 발표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에 제품 번호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해당하는 제품 번호의 제품만 교환 환불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워진 경우에는 교환 환불을 받기가 어렵고 또 여기서 지정된 날짜까지만 매장을 통해서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조관리 기준서 미준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정해진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그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기 전에 제품을 출고시켰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는 진균수 시험이라고 5일 동안 대항을 한 후에 결과를 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항을 해서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하고 제품을 출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퀴즈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옥시 제품이 아닌 것을 아시는 분 있나요?